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신 전병서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소장님 쓰신 컬럼을 보니까 이제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그 화두로 이제 쓰신 거를 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이 정말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렵죠. 많이 어렵죠. 100년 만에 위기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양극화. 그래서 요즘 가장 호황인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골프장이고, 하나가 이제 택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극명한 또 택배업 같은 경우는 과로사라는 정도까지 오는데, 네. 그래서 한국은 세계 경제 수출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너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주력 산업이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경기가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효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아랫목이 아닌 쪽들은 아마도 최근 20년, 30년의 최악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 영웅과 거상이 등장할 타이밍이 됐다. 이런 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 한국도 해외 투자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내가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누구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정말로 이것은 총칼이나 이 화살이 날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천하대란이다. 그래서 천하대란이 생기면 항상 그렇습니다만 영웅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은 아직은 누가 백신을 개발하냐의 문제인데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지만, 대신 이제 난세에 돈을 버는 기업들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줌이라든지 비대면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1년 전하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같고, 근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빅테크라고 이름 지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중요한 기술 기업들이 아마 최근 한 3년간 거의 모든 회사의 CEO, CTO, CIO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게 있어요. 다 4차 산업혁명 하고 싶어 했었죠. 예. 그러나 그게 호텔에서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이것만 줄창했었지 실제적으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한테 4차 산업혁명을 바로 도입을 시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빅테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누가 제일 큰 통신회사냐, 그럴 때 이제 KT나 SKT라고 생각하지만, 카톡이 한국에서 제일 큰 통신사가 되죠. 아마 네.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하루에 음성전화 몇 통이나 쓰세요? 음성전화 거의 안 쓰시는데요. 근데 대신 카톡 쓰시는 것은 거의 일상화죠. 예.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이 돈이 말을 해준다. 그래서 KT나 SKT의 시가총액을 카카오톡이 2배, 4배 넘게 이제 도달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이미 한국에서는 선진국의 빅테크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지만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런 30년, 100년 만의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는 이제 기업. 이제 그게 지금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마침 또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 나온 거 보니까 GDP가 연일에서 30%가 3.1인가 그렇게 나오죠. 30%가 넘은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봐라, 내가 이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미국이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코로나 이 확산이 네.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잘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은 가격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한강에 나무 토막이 하나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무 토막의 길이가 1m라고 하면, 한강 수위가 1m고 나무 토막이 1m면 이게 2m인데 우리가 볼 때 키가,
근데 소양강 댐에서 방류를 세게 해서 한강 수위가 2m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3m죠.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1m밖에 안 되고 수위가 올라가서 2m가 된 것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30%든 40%든 이 증가율의 근본적인 배경은 이 나무 토막이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라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통화량 증가가 22%면 뭐 1950년 이후에 최대의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지출은 이거 뭐 전기 대비로 봤을 때 97%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근 70년 사이에 보지 못했던 이제 엄청난 통화 증발 플러스 이제 재정 지출의 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물의 크기보다는 유동성의 크기가 만들어낸 이제 숫자. 그리고 뭐 이제 30몇 %라고 하는 것은 뭐 GDP 수치에서는 사실 나오기 어려운 수치인데 그건 베이스 이펙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이고, 문제는 정말로 이제 피지컬 이코노믹스, 그 실물 경제가 얼마나 자랐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어떤 그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경제를 끌고 있는 게 말씀하신 그런 빅테크 기업들,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한국도 그런 데가 있냐. 그렇게 뭔가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빅테크 기업이 있는가? 조금 전에 뭐 카카오톡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핵심은 첫 번째 글로벌 서비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이 이용자나 가입자 수가 기본적으로 10단위가 넘죠. 10단위라고 하는 것은 1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천만 인구에 해외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억 단위가 넘는 가입자를 이제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빅테크의 기준이 우리 기준 빅테크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놓고 보면 한국에는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제 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인 투표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제한된 시장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 그렇게 뽑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양대 그 플랫폼 기업 또는 이제 네트워크 기업이 우리 기준의 빅테크고, 또 우리는 그거 외에는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투자가들이 지금 뭐 동학개미라고 이제 칭하는 언론이 이제 이분들이 한국 주식 안 사고 이제 미국으로 대거 몰려갔다가 또 지금 중국으로 대거 몰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 빅테크를 찾아서 이제 이동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국에서도 그러한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 인구, 이 한국어를 쓰는 인구 자체가 뭐 5천만 작으니까 뭐 북한까지 해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 빅테크는 이제 제조 시대, 정보 시대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누가 더 길게 만드냐. 그래서 제조 시대에는 그 규모가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었죠. 근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 규모가 큰 놈이 아니고 스피드가 빠른 놈이 이제 스피드가 느린 놈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은 여기 이제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빠른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큰 것을 먹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세계 1등, 예를 들어 LCD가 세계 1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제조 시대에 또는 정보 시대의 얘기고, 지금처럼 네트워크 시대에는 친구 많은 놈한테 못 당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지금 빅테크는 제조 시대, 정보 시대의 빅테크 회사고, 지금의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뭐 이 시대의 빅테크에서는 이제 친구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이것은 빅데이터가 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천만 인구에 뭐 합쳐봤자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양에서, 그래서 뭐 조금 뭐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게, 빅테크의 힘, 플랫폼의 힘이라는 것은 이 플랫폼에 붙어 있는 가입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인구가 얼마냐고 그럴 때 네트워크 힘이 얼마냐면 3억이다 그러면 9억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이제 예를 들면 5천만 55, 2억 5천로 그렇게 되고, 중국은 얼마냐 그러면 14억이니까 196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중국의 네트워크 기업들 아마 어젠가요? 그 개미금융이라고 엔터파이낸셜이라고 엔터파이낸셜. 예. 그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핀테크 회사인데 어떻게 금융 낙후국 후진금융의 대표인 중국에서 핀테크 회사가 있기나 하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핀테크 랭킹 1위냐. 그리고 더 드라마는 이번에 IPO를 하면서 그 A조하고 H, 중국 본토하고 홍콩에 동시상장을 하는데 공모 금액이 예상치가 340억 불입니다. 지난번에 아람코가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IPO가 290억 불인가 그랬죠. 네. 그보다도 이게 한 4, 50억 불 더 큰 사상 최대의 이제 IPO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시대는 친구가 힘이고 그 네트워크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입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네이버가 유저가 1억 명이라고 하면 이 중국의 지금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10억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억의 네트워크 파워를 가진 거죠. 그 네. 100억의 네트워크 파워가 이게 340억 불의 자금을 일거에 땡겨오는 힘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 될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대략 한 350조 정도 지금 68.8위안에 IPO를 하는데 그래서 한 20%만 더 올라간다고 보면 시총이 450조가 됩니다. 야, 근데 엄청나네요.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LCD 핸드폰 회사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겨우 되는데 이게 중국의 금융 낙후국에 있는 핀테크 회사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총보다도 한 50조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게 놓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네트워크 법칙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 제조에서 정보에서 네트워크로 넘어온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정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컨베이어 벨트 돌리고 이제 날밤새서 R&D에서 제품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됐지 그 제품을 가지고서 친구를 모으는 이제 여기에 약했고 그래서 그 해법이 뭐냐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엔터파이낸셜 넘어가고 페이스북을 넘어갈 수 있는 빅테크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아, 그게 삼성전자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갤럭시 뭐 최근에 나온 이제 240만 원짜리 이 핸드폰을 이것을 1년에 삼성이 한 2억 9천만 원, 3억대 정도 핸드폰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럴 때 14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깎아줄게. 80% 깎아줄게. 아니면 공짜로 줄게. 근데 단 조건은 3년 동안 약정하는 거다. 근데 약정은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이 만든 삼성 플랫폼에 그냥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3년이면 10억 명의 이 가입자를 모을 수가 있죠. 그러면 10억 명의 플랫폼을 가진 이 엔터파이낸셜의 시가총액이 이게 지금 350조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핸드폰 사업에서 글쎄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로 돈 버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떼돈 벌고 있을 때 좋다. 3년 동안 핸드폰에서 우리 돈 안 벌겠다. 그렇게 가서 대신 그것을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쓴다고 그러면 10억 명 이상의 전 세계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대한민국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전략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의 전략으로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의 이제 미국의 중국에 버금가는 빅테크 회사를 뭐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또 마침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의 삼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좀 조용했다. 보여준 게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활발한 M&A 아마존하고 비교하면서 유보금이 훨씬 많은데도 적은 아마존은 엄청나게 뭐 작년만 해도 몇십 개의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예전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한 17년을 했었는데요. 아, 네.
그 삼성이 뭐 새로운 2세 경영, 3세 경영자가 들어와서 한 게 없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엄청난 이제 뭐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운데 반도체에서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핸드폰 회사를 보시면 세계 최고였던 노키아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일본의 소니 흔적도 없어졌죠. 근데 그것을 지금 뭐 전 세계 랭킹을, 탑 랭킹을 지금 5년, 7년씩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건 뭐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금년도 같은 경우가 조금 헤맸지만 최근 뭐 2, 3년 사이에 인텔을 제키고 세계 1등을 한 건데 이것이 이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완전 넌센스고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들, 날고 기는 반도체 회사들은 이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업한 회사가 있냐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제조로서 40년을 와서 세계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회사가 왜 인터넷 사업을 안 했냐, 모바일 사업을 안 했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은 그건 좀 엉터리고요. 이제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뭐 무역전쟁 최근 2년 동안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세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중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완전히 이제 경계태세로 들어갔고 난리가 난 것이 그게 반도체였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주지 마 하는 순간에 이 중국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기함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플랫폼을 가는데 그런 거 서버는 어떡할래? 그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어떡할래? 이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마 질문서도 보니까 AMD가 자이링스 인수한 게 이제 들어와 있던데요.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 주토를 하나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레버리지를 걸어서 어떻게 더 이제 크게 먹냐. 그래서 좋다. 빅데이터, 서버, 뭐 얼마든지 커져라. 그럼 반도체는 어떡할래? 그랬을 때 이게 CPU는 AMD하고 인텔이 먹고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 빼고 대안이 있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데 거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이나 기대를 섞는다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이제 그것은 뭐 40년 동안 관성의 법칙으로 한 방향으로 왔는데 갑자기 그 방향을 틀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뭐 세술은 세부에 담듯이 또 이제 선대 경영자가 이제 경영을 이제 후대한테 물려줬을 때 새로운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어떻게 올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중국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1978년에 그렇게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시장을 개방을 하냐. 서방 세계에 그렇게 이제 센 열강들이 와서 날로 먹으려고 그럴 텐데 그때 그 개방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등소평이죠. 근데 등소평은 도대체 뭘 믿고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했을 거냐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등소평의 인사이트 해안이라고 봐요. 그 해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제화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이미 1900년대에 유럽에서 유학을 했죠. 네. 그래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에서 요즘 어떻게 워킹 뭐 비자 같은 그 일하면서 공부하는 네. 그 코스로 프랑스에서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는 뭐 유럽이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거기서 이미 유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지역이었던 이제 유럽과 소련에서 보고 듣고 공부하고 느꼈던 것, 그것이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최근 40년을 홀랑 다 뒤집어 놨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이제 1세대, 2세대 경영자들과 지금 3세대 경영자의 차이는 저는 이 3세대 경영자들은 다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가서 공부해보고 이 경험해보고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2세 경영자도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중국이 뭐 G2로 올라섰지만 뭐 최근 10년 전만 해도 G1, G2가 미국과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선진국의 어떻게 보면 변화를 그거를 보고 이제 공부하고 느껴본 사람이 이제 경영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경영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그 유독히 약한 게 그 팬덤층을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약하잖아요. 애플 보면은 뭐 우리 애플바라고 표현하고 뭐 샤오미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뭐 소프트뱅크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이 강한 기업들이 있고 그런 리더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유독 그런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저는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크냐 그러면은 그 회사의 사장의 그릇만큼 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잘 되는 기업하고 못 되는 기업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 CEO의 눈빛에 늑대가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샤오미라든지 이제 중국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전부 자주성 간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 늑대 같은 기업들은 뭐 빌 게이츠 마찬가지고 저커버그 마찬가지고 전부 자주성가한 경영자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이 다 월급쟁이 사장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하신 팬덤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제 ROI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2년짜리, 3년짜리 짧은 목숨에 이 CEO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저는 그 최고 경영자들, CEO들의 이제 목숨줄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1세대 자수성가한 오너 출신의 기업인들은 이제 단기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갈 수 있지만 이제 3세대, 4세대 경영자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월급쟁이 사장들이 회사를 오퍼레이션 하는 쪽은 그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건 한국에서도 뭔가 이 거상으로 표현되는 어떤 영웅들,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 세상의 영웅 그 경제인이죠, 뭐 이런 그 사업가들이 나오면 그래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기대를 갖고 뭔가 계속 기업인들을 좀 후원하고 마음적으로라도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